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사상 좀 3천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값이 오르며 3.3제곱미터당 1억 원에 육박하는 거래가 속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LG전자 주가가 또 한 번 급등하며 장중 13만 원도 넘어섰습니다. 셀트리온이 이번 주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최근 파죽지세로 치솟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 3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더 오를 것이란 전망과 유동성의 거품이 꺼질 것이란 우려 섞인 시각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양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날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장중 최고 3,150만 원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올해 초 840만 원 수준에서 지난달 2천만 원대로 올라선 뒤 한 달 만에 3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던 2018년 최고가 2,888만 5천 원을 3년여 만에 갈아치운 겁니다. 이더리움도 올해 초와 대비 가격이 4.8배 이상 뛰는 등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국이 부양 정책을 내놓는 가운데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암호화폐의 투자 수요가 늘고 있는 겁니다. 또 최근 대표적인 결제 기업인 페이팔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4종의 암호화폐를 물건 구매에 쓸 수 있게 하면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투자 확대도 향후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들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여간 사들인 비트코인은 약 12조 7,500억 원에 달합니다. 반면 유동성의 거품과 함께 가격이 급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비트코인 보유자의 약 2%가 전체 비트코인의 95%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이 현금화를 위해 비트코인을 대거 매도할 경우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했던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 급등과 관련 투기적인 상승으로 한 무리의 사람들에 의해 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은아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3.3제곱미터당 1억 원에 육박하는 아파트 거래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 리버뷰 신반표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 23일 34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는 평당 9,800만 원 수준입니다. 3.3제곱미터당 1억 원 거래가 처음 이뤄진 곳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입니다. 지난달 말 전용 112제곱미터가 45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또 다른 전용 112제곱미터는 이달 초 44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3.3제곱미터당 1억 원에 근접한 시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부 규제로 강남 아파트값은 한동안 주춤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달 21일 기준 강남 4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09% 올랐습니다. LG전자의 주가가 지난 23일에 이어 또 한 번 급등하며 장중 13만 원도 돌파했습니다. 오늘 LG전자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1.16% 오른 12만 4,500원 선에 LG전자 우선주는 25.39% 급등한 6만 3,7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주가 급등 배경으로는 지난 23일 발표한 세계 3위 자동차 부품업체 캐나다 마그나 인터내셔널과의 합작법인 출범 소식이 꼽힙니다.
여기에 더해 마그나가 핵심 협력사로 있는 애플이 오는 2024년을 목표로 전기차 제조에 나설 계획을 밝히며 투자 자금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셀트리온이 이번 주 내로 코로나19 치료제 조건부 허가 신청에 나섭니다. 새해에는 토종 코로나19 치료제를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허가 신청을 앞두고 셀트리온은 임직원과 가족들의 자사주 주식 거래 금지령도 내렸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조건부 허가를 이번 주 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조건부 허가는 질환의 궁극적인 치료제가 없는 경우 임상 3상을 별도로 진행하는 조건으로 임상 2상 결과만으로 시판을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 보건당국이 이를 허가할 경우 첫 국산 코로나19 치료제가 탄생하게 됩니다. 앞서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은 임상 2상까지의 결과를 토대로 연내 조건부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또 지난달 25일 글로벌 이상에서 코로나19 환자 327명에 대한 투약을 마친 뒤 안전성과 유효성 데이터를 분석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허가 신청서 제출은 올해 마지막 주인 이번 주 중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셀트리온은 정확한 신청서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주 내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지만 정확한 일정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주식시장에서 이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위험도 커진 탓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제품 허가 전까지 임직원들의 셀트리온 그룹 상장사 주식 거래도 금지했습니다. 허가 승인은 내년 2월 내로 가능할 전망입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허가 전담 심사팀을 통해 180일 이상 걸리는 허가 심사 처리 기간을 4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할 계획입니다. 셀트리온은 조건부 승인이 날 경우 즉시 의료 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난 9월부터 송도 생산시설에서 약 10만 명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초기 물량 생산을 완료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가 우한 형제들의 지분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신청한 기업 결합 심사에서 6개월 내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는 각각 국내 1위, 2위의 배달 앱입니다. 배민을 인수하되 요기요를 팔아 국내 배달앱 2강 경쟁 구도는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과 요기요 두 회사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99.2%로 압도적이어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또 음식점에도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DH가 DH의 한국자 회사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 지분 매각을 완료할 때까지 요기요 서비스 품질 등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현재 상태를 유지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리딩방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올 한 해 금감원에 적발된 무인가 금융투자업체 사례는 1,105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금감원은 불법 업자는 불리하면 거래를 차단하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투자 권유를 받은 경우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서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불법 금융투자업자는 제도권 업체의 상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권 금융회사로 조회되더라도 해당 회사의 대표번호로 투자 권유의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0년) 국내 증시 그야말로 뜨겁고 다이나믹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도 2,800선에 안착을 했죠. 올라선 상태고요. 신고가는 오늘도 갈아치운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승 추세 내년에도 과연 이어질 수 있을까요? 또 코스피 3,000선 시대에 대한 장밋빛 전망, 과열에 대한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고요. 연초 조정이라는 엇갈린 시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국내 증시 전망에 대해서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김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국내 증시 다이나믹하고 역사적인 한 해를 보냈는데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올해 국내 증시는 최악의 시기에 최고의 기록을 써내려갔습니다. 증시 곳곳에서 기념비적인 숫자를 보여줬는데요. 코스피가 연거푸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며 2,800선에 우뚝 올라섰고요. 주식 거래대금과 공모주 청약 경쟁률, 증거금까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동학개미라는 신조어가 등장을 했죠. 코로나19 여파에 1,457선까지 곤두박질 쳤던 시장을 떠받친 주역이 바로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이 같은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고스란히 받아낸 개인들을 외세에 저항한 동학군에 비유하면서 동학개미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예, 굉장히 좀 변화무쌍한 한 해였다 이렇게 정리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고요. 신고점 랠리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내년의 시장 전망 어떻습니까? 네, 증권가에서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내년이 코스피 3천 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최고 3,300선까지 제시하는 증권사도 나왔는데요. 유동성이 풍부한 만큼 시장의 상승 추세는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초에는 시장 분위기가 좋을 것으로 보는데 그 이후에 연준이 통화 정책을 통해서 좀 개입을 한다면은 내년도 연말까지 시장은 계속 우호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연초 위기설도 솔솔 흘러나오는데요. 장기 과열에 따른 피로가 어느 정도 쌓인 데다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 만한 호재성 재료가 부족한 만큼 숨고르기 조정은 필연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기업들의 실적들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밸류에이션이 너무 부담이 되고 있고요. 호재성 재료가 다 소진됐잖아요. 12개월 포워드 PER로 보면 10년 평균이 9.8배인데 이게 지금 현재 지수로 보면 2100포인트 정도가 돼요. 근데 지금 2800이잖아요. 그게 13배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더 상승하기보다는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상반의 의견에 대한 이야기 조심스럽게 들어봤고요. 내년에 공매도 재개에 대한 이야기 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공매도 쉽게 얘기해서 주가가 하락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팔고 싼 가격에 되사서 그만큼의 차익을 남기는 것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증시에 찬물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가 당연히 나오겠죠? 네, 내년 3월 16일이면 공매도가 재개되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재개되면 지수 하락 등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재개가 바이오나 헬스케어 등 특정 종목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코스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공매도가 금지가 풀린다 하더라도 공매도하고 주가 지수하고는 큰 영향이 없어요. 공매도가 금지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기업 펀더멘탈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양호하다라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3월에 공매도가 재개되면은 중소형주 위주로는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공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년에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현선물 가격 차이가 좀 다시 정상화가 된다면은 오히려 대형주 쪽에서는 수급이 좀 들어올 만한 요인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급 이제 조금 짚어볼게요. 김혜영 기자가 서두에 언급을 해주신 동학개미 운동 올해 굉장히 강했는데 어때요? 내년에도 이 운동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죠.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이 단어가 탄생할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의 위상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받아내면서 증시의 신고점 랠리를 이끌며 주포 세력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역량은 내년에도 두드러질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저성장, 저금리 환경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예금이나 보험 등의 투자 자산의 매력도가 낮아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시중의 유동성은 여전히 넘쳐나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올해 주식시장에서는 수익의 성공을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꾸준하게 자금은 유입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를 이끌어가는 사실 큰 손은 이전까지는 외국인이었잖아요. 외국인 얘기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내년도의 원화 강세에 따라서 원화 약세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외국인 방향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현재 외국인의 수급 상황을 좀 살펴보면 현물에서는 매도, 선물에서는 매수 기조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현물 수급은 배당락 이후 순매수 전환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내년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각은 여전히 우호적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외국인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패시브 수급 자체는 괜찮은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현물에서 외국인이 파는 거는 이 현선물 가격차가 좀 역전된 상태에서 길게 좀 뻗어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움직임은 배당락 지나고 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 현물에서 매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선물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익스포저를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흥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각 자체는 여전히 좀 우호적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업종 이야기 좀 정리를 해볼게요. 내년에 눈여겨봐야 할 유망 업종들, 어떤 업종들이 있다고 꼽던가요? 네, 올해가 유동성 장세였다면 내년에는 실적 장세가 예고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상반기에는 실적 위주의 경기 민감주, 하반기에는 이슈가 있는 성장주에 집중하자는 조언입니다. 그동안 못 올라갔던 석유화 전통 에너지 업종들, 그다음에 은행주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경기 민감주들 같은 가치주들이 상승을 좀 이끌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그 종목들이 일단은 조정을 보이게 되면 연초에 그 종목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를 가담하시는 게 좋겠죠.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내년도에 주요 수급 주체가 되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IT,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하반기 들어서 연준의 통화 정책이 시장을 조금 안정화시킨다면은 하반기부터 다시 성장주들이 좋아지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 업종들도 내년 하반기에는 다시 좋아지는 그림으로 이런 환경으로. 예, 그리고 최근 코스피 주도하고 있는 건 단연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내년에 슈퍼사이클 전망 나오고 있고요. 주가 상당히 지금 괜찮게 움직이고 있는데 추세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까? 네, 이미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내년 반도체 업황 회복 진입으로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선 반영이 된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경우 아직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있다며 목표가를 올려잡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 과열 해소를 어느 정도 지켜본 뒤에 비중을 확대하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디램 가격이 내년도 연초 한 1분기, 2분기 정도의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고 보고는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기저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1분기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한 두 자릿수 증가를 좀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는 않죠.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예, 2021년입니다. 내년도 주식시장 전망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수 상위권에 삼성전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초부터 오늘까지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한 삼성전자 주식은 총 8조 9,837억 원으로 평균 매입 단가 5만 원 중반선을 기준으로 하면 수익률이 47%가 넘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순매수액 2위에 오르며 삼성전자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최근엔 내년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과 특별 배당 기대감 등이 더해지며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시장에선 사상 처음으로 장중 주가가 8만 원 선에 도달했고 최종적으로는 전거래일 대비 1.16% 오른 7만 7,8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내년도 주식시장 거래일이 2010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오늘 한국거래소는 내년도 주식시장 거래일이 251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래일이 251일을 넘은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입니다. 내년엔 윤년이었던 올해보다 거래일이 3일 늘어난 데다 휴장일수가 올해 14일에서 10일로 줄어든 덕에 거래일이 250일을 넘어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글로벌 사이버대학교가 인도 힌두스탄 공과대학과 국제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명상 강의를 수출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1학기부터 힌두스탄 공과대 학생들은 글로벌 사이버대학교의 K명상 원격 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 됩니다. 힌두스탄 공과 대학생들이 듣게 될 뇌교육 명상은 뇌과학과 명상을 접목한 이론적 이해와 체험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스트레스 관리와 자기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과목입니다.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전 세계 대학들이 차별화된 비대면 원격 콘텐츠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코리아 브랜드 상승에 따라 많은 기회가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휩쓸었던 기후 재앙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탄소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유럽연합, 미국이 그린 뉴딜과 함께 2050 탄소 제로, 또 탄소 국경세 등을 신설하겠다고 나섰는데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 등 화석연료 시장엔 더 이상 투자하지 않는 세계적인 흐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기후변화 대응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각국의 대응이 굉장히 구체화되는 2020년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기후 전문가들은 이제 이 티핑 포인트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란 특정 현상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더는 그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시기를 뜻하는데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전보다 1.5도 이상 오를 경우 환경 복원이 불가능한 티핑 포인트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후가 티핑 포인트에 이르게 되면 인류가 통제할 수 없는 엄청난 기상재앙이 빈발하게 되죠. 그런데 세계 기상기구 2020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벌써 1.2도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티핑 포인트는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1.5도 특별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탄소 제로를 위해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인류의 문명과 사회경제 시스템을 바꿔야만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돈줄을 쥐고 있는 세계적 투자사들은 투자할 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아주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 투자사들이 이제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곳에는 이런 기업엔 투자를 안 하겠다, 뭐 이런 건가 봐요? 네, 올해 10월에 이제 유럽중앙은행이죠. 기업 채권을 매입을 할 때 회사가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3조 4천억 유로 자산 구매 프로그램 일환으로 9월 말 기준 2,360억 유로 이상의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의 금융정책 변화로 당장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악영향을 끼치는 석유라든가 가스, 항공업체들은 회사채 매매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트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유럽중앙은행이 2016년 회사채 매입을 시작한 이후에 지금까지 시장 중립성 원칙을 최우선 가치로 고수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즉 기후변화를 가져오는 회사채 매입은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후변화를 야기시키고 악영향을 주는 기업들은 이제는 투자를 받기가 조금 어렵다. 뭐 이런 건데 이미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흐름은 거의 전 세계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총 5조 달러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 최대 투자사 30곳이 투자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 감축을 요구할 것이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요. 탄소 제로를 위한 투자자 연합은 투자 기업들에게 5년 내 탄소 배출을 16에서 29% 줄이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이번에 밝혔습니다. 이들은 2050년까지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관행 개선을 촉구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기후변화를 더 이상 먼 미래의 환경 문제가 아닌 지금의 금융 투자 리스크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출권 거래제, 탄소 국경세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결국 투자자들의 배당 수익과 시세 차익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 좀 규모가 큰 자산 운용사들은 벌써부터 관련 기업들에게 발을 빼고 있죠. 7조 달러 상당 자산을 운영하는 블랙록은 올해 석탄을 통해 얻은 매출이 25%가 넘는 기업들의 채권과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그 산업 중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갖다 배출하는 것이 석탄 발전입니다. 예. 지금 기후 위기 및 좌초 자산 가능성 때문에 세계적으로 석탄 발전 투자 규모가 급감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석탄 발전 투자 추이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어요. 예. 석탄 발전 투자 금액 중 총 60조 원 가운데 민간 금융기관이 63%, 공적 금융기관이 3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국내 석탄 발전 프로젝트의 경우는 민간 금융기관이 전체 73%를 차지하며 해외 프로젝트는 전체 금액의 92%가 공적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해외 석탄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 공적 금융기관의 투자는 기후 악당 국가라는 불명예를 가져오기도 했는데요. 다행히도 올해부터는 공적 금융기관들이 외국 석탄 발전에 앞으로 투자하지 않겠다 하니까 뭐 다행 불행 중 좀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좀 기후 변화를 늦추기 위한 전 세계의 노력에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오늘은 기후변화 대응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들 하나하나 살펴봤고요. K외대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